폰으로. 뉴욕타임스에 이어 워싱턴 포스트도 오늘 대선 승패를 좌우할 이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주의 민심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압승을 했다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은 아직까지 초박빙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이 3년째로 접어든 러시아와의 전쟁 관련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욕타임스가 이 최대 대선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주 민심에 대해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워싱턴 포스트가 더 상세히 이거 여론을 전하고 있네요. 네, 펜실베니아 아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자 자체 여론조사 특집을 보도했는데 뉴욕타임스와는 달리 트럼프 해리스 후보가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사실상 동률인 상태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too close to call, 아직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특히 대다수 주민 가운데 지난 10일 텔레비전 토론에서 해리스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누구를 찍을지 아직 상당히 신중한 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 유권자 호감도에서는 해리스가 48%로 트럼프의 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들 가운데 80%가 지난주에 토론 전부 또는 일부를 시청했는데 이 토론을 본 사람 중에 54%는 해리스가 잘했다, 27%는 트럼프가 우세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오늘 미시간주를 찾는데 여기도 펜실베니아 못지않은 아주 격전지고 노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토크쇼 호스트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민주당과 흑인층의 연대를 해리스 후보가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워싱턴주를 찾아서 반유대주의를 배격한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최근 이 미국 대선에서는 펜실베니아주를 잡는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는 공식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4년 전과 비교하면 이곳 상황 어떻습니까? 4년 전에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을 잡으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는데요. 4년 전 결과를 봐도 바이든 후보가 불과 1% 차이로 트럼프를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1%대 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0몇 이렇게 0% 단위 초접전 박빙으로 여기에 걸려있는 선거인단 19명을 잡으면은 다른 경합주 가운데 상당수를 놓쳐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가장 선거인단이 많은 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이 뉴욕, 텍사스주로 되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캘리포니아, 뉴욕은 민주당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로 이미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텍사스는 공화당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요 경합주를 다 빼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곳, 무당파 중도층이 많은 그곳이 바로 이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잡아야 11월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모두들 이런 일치된 의견을 언론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곳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은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일색이니까 투표할 맛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펜실베니아 주민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럽네요. 네,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자신의 한 표가 대통령을 뽑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투표할 맛 난다. 빨리 선거일이 됐으면 좋겠다. 사전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표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펜실베니아 주민들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등록한 유권자 기준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펜실베니아 주민의 무려 93%가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태도인데요. 이 중에서도 78%는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상원, 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하지만 투표를 하고 싶은 이유, 동기 유발이 상당히 확실한 그런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50개 주 가운데에서도 이번에는 펜실베니아주가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요.
4년 전 대선에 투표를 했던 유권자의 절반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를 찍겠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49%가 해리스를 찍겠다 그랬고 4년 전에 투표했던 사람 중에 47%는 트럼프를 꼽으면서 여기서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주민 가운데 48%는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4년 전에 투표를 하지 않은 주민 가운데 43%는 해리스의 한 표를 행사하겠다. 그래서 이 부문에서는 트럼프가 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년 전에 투표하는 사람이 이번에 할까요? 이번에는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투표를 안 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주 별명이 있잖아요. 키스톤 스테이트라고 이 닉네임 별명 그대로 미국 독립운동의 초석을 닦았던 곳인데요. 이 주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무엇인가요? 워싱턴 포스트 설문에 참여한 펜실베니아 주민 가운데 70%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 고유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토를 제대로 반영할 지도자 48%가 해리스를 적임자로 꼽았고요. 45%는 트럼프가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있는 펜실베니아 공화당원 유권자들의 69%는 아직도 트럼프가 4년 전 선거에서 투표 개표 선거 부정 때문에 바이든에게 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다소 충격적인 그런 면을 보였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아직도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민의 절반가량은 경제, 범죄, 안전 문제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이슈가 바로 이민하고 의료, 낙태 문제인데요. 이 펜실베니아 주민은 40%만 이 이슈에 관심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 이민, 의료,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경제 문제 해결의 적임자다. 이런 항목에서는 51%대 42%. 해리스 후보를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앞섰고요. 이민 문제에서도 트럼프가 52%의 지지를 얻으면서 39%에 그친 해리스보다 이민 문제,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다. 이런 인상을 심어줬고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를 척결하는데 누가 적임자냐. 이 질문에서도 트럼프가 50대 43으로 해리스를 압도했는데 범죄 부문에서 검사 출신인 해리스를 7%포인트 트럼프가 앞섰다는 것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더 중산층 노동자를 위해서 잘할 것 같냐 이런 질문에는 해리스 후보가 48대 46%로 트럼프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네, 그럼 낙태권 관련 이슈는 어떻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좀 해리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여성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낙태권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살고 있는 천주교 유권자들은 58%대 40%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낙태에 민감한 개신교도도 55%대 40%로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71%대 23%로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종교에 따라서도 펜실베니아 주민들의 낙태 관련한 의견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가 필라델피아잖아요. 네. 이 인구가 200만인데요. 이 200만 인구를 가진 필라델피아의 민심 지금 어떤가요? 지난주에 양당 후보 TV 토론도 이 펜실베니아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 헌법기관 건물에서 할 정도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죠.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미국이 200여 년 전에 건국했을 당시에 첫 번째 수도가 바로 그 지금의 워싱턴 DC가 아니라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펜실베니아 최대 도시 그리고 동부 전역을 놓고 보더라도 뉴욕에 이어서 필라델피아가 두 번째로 큰 대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만 놓고 볼 때 해리스 후보가 거의 4분의 3에 육박하는 7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요.
필라델피아 외곽 지역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55%로 리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제도 개혁, 이 필라델피아 주민들의 그 설문조사 결과 48대 40으로 역시 해리스가 더 많은 지지를 얻었고, 펜실베니아 주에서 등록한 유권자들의 3분의 2 정도는 낙태가 합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4분의 1만 낙태는 불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주민들의 3분의 2가량 66%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그 필라델피아가 예전에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빈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거의 3분의 1 주민들만, 필라델피아 주민들만 경제 상황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주 전체 최대 현안이 바로 셰일가스, 바위 석유를 시추하는 이른바 프래킹, 수압 파쇄법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인데요. 자연 보호를 해야 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민주당 환경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주민들의 68%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수압 파쇄법, 프래킹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해리스 후보조차도 이제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프래킹 수압 파쇄법에 나는 찬성으로 의견을 바꿨다 이렇게 돌변했습니다. 네. 이민 문제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그 이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41%만 트럼프의 불체자 체포한 뒤에 그 나라로 추방하는 데 찬성을 하면서, 의외로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그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8%는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추방 대신 합법화, 미국 시민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이 거의 대다수가 이들을 잡아 넣어서 즉각 그 나라로 추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4분의 3은 불체자에게도 그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불법 체류자 상당수가 히스패닉, 라틴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지도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별, 정당, 학력, 인종별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워싱턴 포스트 자료는 펜실베니아주 이곳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국 랭킹이 아니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의 여론인데, 남성은 52대 43으로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여성은 53대 43으로 해리스를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모두 90% 이상이 자기 당 후보를 찍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공화당원의 90%는 트럼프, 민주당원의 90%는 해리스를 찍겠다고 얘기했고, 또 펜실베니아 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독일계 미국인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인데, 아시다시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트럼프가 독일계입니다. 독일계 성인 드룸프를 촌스럽다고 해서 미국식 발음인 트럼프로 개명을 한 셈인데요. 독일계가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주, 백인도 많다는 뜻이겠죠. 독일계가 많다는 것은 그 백인층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보다 10%포인트 차이로 해리스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도 4년 전 바이든과 싸웠을 때보다는 그 5%포인트 줄어든 셈입니다. 백인층이 예전과는 달리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대학을 가지 않은 고졸 출신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트럼프가 무려 26%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인 리드를 지켰습니다. 백인 대졸자 이상 계층에서도 트럼프가 11% 앞섰고, 유색인종의 경우에는 72%대 20%로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흑인만 따로 놓고 보면 78대 17로 더 큰 차이로 해리스 후보가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 다운타운 바깥의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보다 30% 포인트 차이로 큰 리드를 잡았고,
이번 설문조사는 TV 토론이 끝난 직후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1,003명의 그 유권자를 펜실베니아주에서 뽑아서 전화로 한 결과인데 가장 최신 여론이겠습니다. 네.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 이어서 지금 퀴니피엑 대학과 갤럽에서도 지금 양당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이것도 TV 토론 이후에 경합 지역 스윙 스테이트에서 그 실시한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절대로 찍지 않겠다 이런 비호감도도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해리스 후보가 뜻밖의 비호감도가 트럼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해리스는 51%의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의 45%를 앞섰는데 바이든이 물러나고 그 대체 주자로 급상승하던 해리스 호감도가 그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이런 프레임을 내세운 트럼프의 그 호소가 먹히면서 지금 해리스 후보의 그 호감도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추세라는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절도 피해로 골머리를 앓는 소매업체들이 여전히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물품들을 자물쇠로 잠겨진 진열대 안에 넣어둔 곳도 생겨났습니다. 또 음주가 암 위험을 높이는 만큼 앞으로는 술병에도 암 경고 문구를 붙여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절도 피해로 골머리를 앓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모든 물품을 자물쇠로 잠겨진 진열대 안에 넣어준 매장이 그라 생겨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절도 사건이 문제가 된 건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도 정말 진절머리 나는 경우가 많죠. 지난달 말엔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벽을 뚫고 벌인 절도 행각에 한인업체 10여 곳이 피해를 당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었는데요. 뭐 업소 규모가 크던 작든 크기와 상관없이 업주들은 절도 피해에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랄프스나 CVS 등의 훔치기 쉽고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들은 예전부터 락이 걸린 유리 진열대 안에 넣어둔 지 꽤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벨 눌러서 직원 불러야 하고 그럼 직원이 와서 그 진열대 열쇠로 열어주고 다시 맞아요. 닫는 풍경은 흔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걸 넘어서서 모든 물건들을 다 그 진열대에 넣어둔 업소가 생겨났습니다. 네. 그럼 어디에서 그렇게 모든 물건들을 진열대에 넣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라이드에이드입니다. 남가주 캄튼 지역 롱비치 블루버드에 위치한 라이드에이드 매장은요. 들어가 보면 이 유리 진열대들만 쭉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 선반에 놓인 물건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의 모든 물건이 다 그 유리 진열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처럼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 매장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든 구매를 하고 싶은 건 이제 진열대에 부착된 벨을 눌러서 직원을 호출한 뒤에 장바구니에 그걸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를 눌러도 직원들이 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해보신 분들은 네.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벨 누른다고 해서 직원들이 바로 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몇 분은 최소 기다려야 맞아요. 합니다. 심지어 너무 오지 않아서 직접 직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경우까지 적지 않은데요. 이 라이드에이드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한 번 오는 데는 5분 이상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 손님은 말했습니다. 뛰어서 오는 직원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걸어서 오더라고요. 네, 손님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데도 매장이 그렇게 모든 물건을 진열대 안에 넣어둔 이유는 그만큼 절도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가장 크겠는데요. 캄튼은 특히 사우스 LA 지역으로 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힙니다. 손님들은 매장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뭐 아무렇지 않게 훔쳐나가는 다른 절도범을 마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그들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회사 규정상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손님은 깽단 두목같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물건을 훔치는데 직원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이드에이드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절도 피해가 워낙 커지다 보니 그처럼 모든 물건들을 다 락이 걸린 진열대 안에 넣고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고객대로 너무나 이 물건을 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에다가 오더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참 악순환이죠. 악순환. 맞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 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여성을 이제 직원들이 막아섰는데 그 여성이 그냥 직원들한테 펀치를 날린 사건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산타에나 지역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 여성이 마켓 안으로 들어와서 선반에 있던 물건들을 커다란 토트백 안에 쓸어 담은 뒤에 값을 지불하지 않고 마켓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마켓 직원들은 그 여성을 가게 문 앞에서 저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남성 직원 한 명이 용의 여성 가방을 잡았고 다른 직원 한 명은 용의 여성의 자전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용의 여성은 자신의 가방을 잡은 그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했습니다. 예, 물건을 훔친 데 이어서 폭행까지 한 건데요. 이 용의 여성 검거됐습니까? 아니요, 용의 여성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여성이 훔쳤던 가방 안의 물건들 일부는 회수할 수 있었지만 그 후 용의 여성은 산악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런 사건 정황에 대해 발표를 하면서 이 용의 여성을 공개 수배하고 나섰는데요. 이 용의 여성은 흑인 여성으로 검은색 복장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일부 주얼리를 착용하고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용의 여성 사진을 공개하고 이 용의 여성을 알아본다면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 용의 여성의 사진 저희 라디오코리아.com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켓에서 뭐가 훔쳐 달아나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 물품이 굉장히 작은 것들 이렇게 몰래 뭐 호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큰 무슨 타이드 같은 것도 이거를 이제 안에다 넣고 잠궈 놓고 파는데 그래서 왜 이걸 잠겨 이렇게 놓고 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들고 뛴대요. 들고 뛰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몰래 이렇게 백에다가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가는 게 지금 도둑질이 아니라 그냥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거든요. 뭐 당당하게. 네, 다른 손님들 당당하게 이거 들고 뛰는데요. 다른 손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상황을 만들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그렇게 절도를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그 방법밖에 마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작년이었나 제가 다니는 안경점이 있는데 그날 갔을 때 큰 쇠파트를 그 매장 크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안경점이 그렇죠. 그 쇠파트를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안경점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당시에 좀 빈번한 절도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안경점을 대상으로 한 좀 고육직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썼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나 소매 절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 소매절도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나온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엔 그 조직적 소매절도 태스크포스 팀이 있잖아요. 네. 이 태스크포스 팀 8월 지난 한 달 동안만 총 17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한 달 동안 회수한 도난품은 26,415개, 가치로는 약 54만 7천 달러치에 달했고요. 그리고 올 1월부터 살펴보면 1,000명 넘게 1,055명을 체포했고요. 회수한 도난품은 무려 780만 달러치에 달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 절도 피해 손님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손님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손님으로서 불편을 겪는 건 맞지만 한편으론 또 이해가 간다는 반응입니다. 얼마나 절도 피해가 심하고 업주나 회사들도 어쩔 수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벨을 눌렀을 때 직원들이 좀만 더 빨리 진열대 앞으로 와주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한 음주는 없다.
결국 이 술이 암 위험을 키운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네요. 네, 50살 미만 성인들에게도 유방암, 대장암이 늘어나는 추세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음주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의 암 연구 학회가 어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그처럼 밝혔습니다. 모든 암 사례의 40%가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이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습관을 고치는 것이 권고가 됐나요? 첫 번째 나온 건 단연 금연입니다. 담배 피우지 말아야 하겠고요. 또 금연만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건강한 식단과 체중 유지 그리고 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노출 피하기와 같은 그런 생활 습관의 변화도 권고됐고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나온 게 알코올 섭취를 줄일 것 역시 권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흥미로운 거는 술병에 암을 경고하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담뱃값처럼 이 맞아요. 얘기예요. 사실. 네, 담뱃값에 암 경고 문구가 붙은 지 오래됐듯이 이젠 술병에도 그런 암 경고 문구가 붙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음주가 암 위험을 높인다는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알코올 음료에 암을 경고하는 문구까지 부착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권고는 수년 동안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여겨졌던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실 뭐 음주가 강경화 뭐 그 정도까지만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주가 암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모릅니까? 과반은 그렇게 잘 모른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LA 시더사이나이 의료센터 암 연구소 박사는요. 사람들 가운데 51%가 그렇게 알코올이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적포도주가 심혈관에 잠재적 이득이 된다는 속설에 관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다면서 술이 이런 잠재적 이득은 암 위험보단 크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봤을 때 2019년 암 진단의 약 5.4%가 음주에서 비롯됐다 하고요. 그런데 술의 암 발병 위험에 대한 대중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18살에서 25살 사이 여성 가운데 음주가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체 3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이번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드디어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0.5%포인트의 빅컷을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뭐 0.25%다, 0.5%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이 있었습니다만은 0.5%를 택하게 된 어떤 이유에서 이 빅컷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제 결과도 그렇고 그 전까지의 며칠간의 분위기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애매한 상태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난주 수요일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단계에서 인하를 0.5포인트라고 하는 그 이례적인 숫자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쪽으로 중심이 가는 듯 하다가 네. 갑자기 금요일부터 0.5포인트 쪽으로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정작 수요일 오전 정도 되니까 뭐 거의 70-80%의 월가의 예상치가 0.5포인트 컷이었는데 또 그 연준의 일종의 대변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뭐 뉴욕 타임스의 이제 티미 라우스 평론가라든지 경제 평론가 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IP 입 평론가도 뭐 0.5 쪽이 될 거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띄워주면서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버렸었어요. 이제 이미 회의 전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제 0.5포인트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심각하다. 네, 뭐가 심각하냐? 경제 둔화가 심각하다. 특히 그 고용 시장의 둔화가 심각하다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갖게 돼요. 0.5포인트를 낮춰버리면. 그래서 이제 어제 0.5포인트를 낮추는데 도대체 무슨 해석을 해줄 것인가? 특히 이제 그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장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이 쏠리게 됐는데 또 그 회견도 재밌게 나왔어요. 우리 파월 의장께서 0.5포인트를 인하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설명 대신에 지금 경제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경제는 괜찮고 그렇다고 또 인플레이션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2%대 연준이 목표로는 2%보다도 아주 밑으로 내려갔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2%대까지 가지는 못했다라고 해서 약간의 그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2%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실업률은 올라갔지만 그래도 낮은 편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0.5포인트까지 크게 내려야 될 이유가 뭐냐는 데 대한 설명이 반대로 0.5%포인트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기자회견은 보통 그 여러 그 경제 평론가들의 그 의견을 보면은 뭐 저도 뭐 비슷하게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설명을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면 즉 경제가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아주 확실하게 2%대 아래로 안 왔는데 굳이 왜 그렇게 빅컷을 했느냐에 대한 설명은 딴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다. 그러면 아니 연준은 정부 어떤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본인들의 독자적인 결정을 해야지 시장에 따라가느냐라고 이제 또는 바로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또 시장이 저렇게까지 기대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뭐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가 너무 높았다 하는 점에 이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 부분보다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더 타당성이 높은 이유가 되는데, 결국 연준은 지난 2022년도에 그 뼈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간다 그러는데 일시적인 현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몇 달을 버텼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그 비판, 즉 너무 시간을 놓쳤다라고 하는 데 대한 비판을 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preemptive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preemptive.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연에 아예 그냥 강하게 막아버리겠다라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어제의 결정을 보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면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연준은 지금도 긍정적이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0.5포인트를 낮췄지만 그렇게 막 급하고 놀랄만한 상황에서 낮춘 게 아니니까 다른 해석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앞서가기 위한 노력이지 결코 우리가 놀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패닉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어제 회의의 결과여서 아주 그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결정이었다. 이제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온 타임이냐, 아니면은 너무 일렀느냐, 너무 늦었느냐. 이 판단은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연준도 어느 정도의 지금 그 이 도박이라 그럴까요? 뭔가 좀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를 하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특히 예. 그 연준의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재무부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 정책이라고 그러고요. 아하. 이제 연준이 하는 것은 금융 정책이라 해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경기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서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재정 정책은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효과가 아하. 빨리 나오는 맞아요. 성격이 있고, 아하. 금융 정책은 이제 간접 영향을 주죠. 이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경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시중에 돈을 좀 줄이면 경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간접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연준의 그 결정이 가져오는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느냐 안 왔느냐도 사실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 큰 흐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 좀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고요. 대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또 반면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대출이 늘면서 그 대출을 이용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죠. 시설 투자라든지. 또 소비자들은 대출 금리가 싸니까 뭐 자동차를 산다든가 뭐 주택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에 그 투자가 좀 늘어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효과가 있지만 시기도 예상하기 힘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준의 결정만이 과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애매하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은 뭐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연준이 올 연말까지 0.5포인트 더 인하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연준에 이제 0.5포인트를 더 인하하겠다 할 것이다 하고 예상은 뭐가 있냐면 이제 어제가 그 6월에 의해서 1년에 4번씩 하는 그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경제 예상에 대한 요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부분을 하는데요. 그거 하면은 이제 위원들에게 금리에 대한 전망을 다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당신은 얼마를 예상하냐, 얼마 예상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점도표를 만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0.5포인트가 더 내려갈 걸로 이제 그 중간값이 나왔고 내년에는 이제 1%포인트가 더 내려갈 것으로 또 중간값이 나왔고 2026년에 또 0.5가 더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어서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현재 연준 위원들 19분의 연준 위원들이 볼 때 가장 그 중간에 가까운 데 몰려 있는 그 예상치가 금년도에 이제 어제까지 포함해서 1%, 내년도에 1%, 그 다음에 0.5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3%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경제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잘 통제가 될 것이다. 무난히 통제가 될 것이고 경제 성장도 2%대 이상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금리 낮추는 폭을 훨씬 더 낮게 할 거고요. 별로 안 낮출 것이고 경제 성장이 더 나빠진다. 고용이 나빠진다. 이렇게 나오면은 더 깊은 폭으로 인하를 할 건데 지금 3%대를 2026년에 만들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면은 지금 현재의 경제를 나쁘게 하지도 않고 또 경제를 너무 그 심하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는 그런 중간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원들 간의 어떤 그 합의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현재 그 부분이 가져오는 의미는 경제가 잘 순항하고 인플레이션도 잘 통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궁금한 건 1% 이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좀 뭐랄까 이제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내년 이후에 내후년 이후에는 그러면은 내후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금년도에도 경제 성장률이 뭐 2%대는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은 경제 성장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탄력을 받을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현재 내년도의 시장에 대한 전망, 경제 활동과 그 다음에 투자 시장에 대한 전망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 현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상당히 무난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연준에서 볼 때는 미국 경제는 괜찮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춰가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현재의 경제 성장 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해석으로서 어제의 결과와 어제의 그 점도표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래도 미국 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가지고 해석하는 연준에서 볼 때는 미국 경제가 잘 순항할 것이다. 이런 면에 이제 좀 그 주의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연아 대표 함께했습니다.